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ESG 경영 왜 기후 변화가 중요한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ESG 중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편안하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 배경인데요. 뭐,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리고 뭐 저탄소 경제, 그리고 ESG 경영, 그런 용어가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동향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ESG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E에 이제 속하는 그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정책적인 논의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정책 당국의 어떤 뭐 그린 뉴딜 그리고 뭐 그린 텍소노미를 반영하는 공시 강화 그리고 뭐 중앙은행 선진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규제 사이드에서 이런 어떤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민간 이제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 사실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는 약간 약간 뭐 기업의 어떤 이제 사회 책임 활동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정도로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금융회사들 경우 이거를 어떤 중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니까 투자 리스크인가 동시에 또 이거를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철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탄소 다배출 기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라는 어떤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전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논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해외의 정책들이 어떻게 이제 논의가 흘러왔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그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글로벌 어떤 금융 당국이랑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를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어떤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떠한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은 실제 뭐 어떤 기후 금융 상품 시장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린 본드 그리고 뭐 기후 관련 ETF 이런 것들을 좀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블랙락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같은 뭐 주요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의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사례를 이제 몇 가지 언급해 드리고 그리고서 뭐 이제 국내 업계에 대한 뭐 시사점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후 변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후 변화 관련해서 뭐 과학적인 논의를 여기서 다 언급하기엔 시간상 무리일 것 같고요. 간략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기후 변화가 실제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합의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땐 논의의 초점은 이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정책 마련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IPCC에서 2018년도에 발간한 이제 AR5, 그러니까 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그게 보고서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뭐 과학적 문헌들을 토대로 해서 주요 결론들을 요약하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요 결론이 뭐냐면 여러 문헌들을 다 토대로 보니까 인류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류 활동에 의해 지구의 지금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도씨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촉발된 게 거의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보고서의 결론을 토대로 해서 2015년에 이제 파리 협약에서 이제 2도씨 목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화되고 명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언론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학부 때 만약에 어떤 뭐 환경 경제학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이 기후 변화 관련한 논의는 사실 매우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이들은 기후 변화는 외부 불경제에서 파생되는 시장 실패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장 실패를 어떻게 교정해야 하는가? 제일 효과적인 솔루션은 탄소 가격제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간략히 이제 컨셉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탄소 배출에 있죠 어떤 외부 불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출 주체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배출량보다 탄소를 과다 배출하게 되는 그런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배출 주체의 어떤 비용 함수에다가 탄소 가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탄소가 자기를 많이 배출할 때마다 비용이 그만큼 더 상승되니까 그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요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효율적이냐면은 배출 주체가 사실 자신의 어떤 그 비용 함수와 그 어떤 효용 함수를 제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소셜 플래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배출량 수준을 결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동일한 어떤 배출 저감 목표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이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고전적인 얘기인데 현재에도 지금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솔루션을 매우 지지해요. 이게 가장 사회적으로 비용 효율적이라고요. 그 이제 대표적인 걸로 2011년 5월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어떤 탄소세, 그러니까 탄소 보조금 지지 성명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이 서명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벨 수상자도 있고 전 연준 의장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학계에서 되게 지지받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탄소 가격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또 이제 물론 뭐 어떤 환경 경제학 교과서 보시면은 등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 언급을 드릴게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구현이 되죠. 하나는 탄소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라는 거는 이제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어떤 가격 규제 방식이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배출 총량을 정한 다음에 그 배출 총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출권을 이제 배출 주체들에게 할당을 하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배출을 하다 보면은 남는 기업도 있고 부족한 기업도 있을 텐데 그들 간에 이거를 이제 거래하도록 유도를 해서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약간 작동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죠. 전자는 가격 규제, 후자는 총량 규제.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이제 경제 주체의 어떤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제도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컨셉은 매우 동일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더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서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는 유사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탄소 가격제가 그런 두 가지 형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럼 현재 그럼 탄소 가격제가 글로벌리 얼마나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가? 월드뱅크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행정구역의 수가 약 58개 정도라고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실선이 그 이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행정구역의 수인데 시간에 따라서 지금 이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아직 탄소세는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잘 워킹하는가? 약간의 문제점은 좀 있다는 것이죠. 크게 뭐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탄소 가격인데요. 각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행정구역에서의 탄소 가격제인데 이게 보시면 뭐 스웨덴부터 높게는 133달러 그리고 낮게는 폴란드 0.1달러.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이런 이게 자치구별로 탄소 가격이 매우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수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20.4달러가 이제 글로벌 평균 가격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 약간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스턴 앤 스티글리츠가 이제 제시한 이제 적정한 2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에 탄소 가격이 한 40에서 80달러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막대 바로 표시한 게 이제 뭐냐면 이 탄소 가격제를 통해서 커버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퍼센테이지예요. 근데 왼쪽 축을 보시면은 지금 18%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가격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어떤 글로벌 어떤 그런 탄소 배출 총량을 많이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약 이러한 3가지 문제점이 현실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에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국가 간 좀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높은 탄소 가격을 만약에 부과를 하면 자국 어떤 이제 뭐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약간씩 낮은 가격을 하려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저감의 어떤 본질적 속성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 불경제 반대인 외부 경제예요. 내가 탄소 저감을 줄이면 이게 나에게만 이득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 나라는 굳이 우리가 뭐 높은 탄소 가격을 매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자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그러한 이제 인센티브의 어떤 조율의 어려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약간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고려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탄소 가격을 책정할 때 그냥 이게 임의로 책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먼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무슨 뭐 통합 경제 모형이라든지 그런 어떤 복잡계 모형이 활용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무슨 뭐 가정이라든가 뭐 할인율 같은 거 특히 그런 것들을 약간만 이렇게 트위스트해도
이 산소의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가 매우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오바마 정권 시절과 트럼프 시절에 그 탄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났는데, 오바마 때는 그게 약 50달러, 1톤에 50달러가 적정하다고 봤는데, 트럼프 때는 그러니까 탄소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50달러 1톤당. 근데 트럼프 때는 그게 2에서 한 7달러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왔나? 가장 큰 뭐 이유는 할인율을 가정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그러면 미래 이제 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할인율을 오바마 같은 경우는 3%로 낮게 매겼고, 트럼프 같은 경우 그걸 높게 매긴 거죠. 7%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약간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거죠. 미래 세대의 할인율이 3%가 적정하지, 7%가 적정하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지금 뭐 그린 뉴딜, 뭐 기후금융 이런 터미놀로지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나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미 이젠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소 가격제는 사실 이제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솔루션이고, 그거는 사실 한 1990년대 약간 신고전주의가 유행할 때 그때 되게 기후변화 정책 논의를 지배했던 어떤 그런 논의라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탄소 가격제뿐만 아니라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그리고 기후 금융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연계돼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정책이 좀 더 이렇게 다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먼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뭐죠? 그 위키피디아 이런 거 보시면 2007년도에 토머스 프리드먼이 책에서 거기서 이제 그린 뉴딜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약간 그린의 색채를 가미한 뉴딜 정책의 개념을 처음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린 뉴딜의 개념이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차용이 되냐면,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녹색 산업 투자를 통해서 당시 이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이제 그런 정책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사실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벤치마크해서 당시에 이제 그런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뭐 추진 체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녹색이라는 개념이 그때 참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녹색을 대한 불분명하다 보니 자금이 원활하게 이제 녹색 활동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약간 흐지부지된 그런 정책이 되고 말았죠. 이제 그러다가 사실 뭐 그린 뉴딜 그게 잠깐 그렇게 부상이 됐다가, 아까 이제 저기 오덕교 연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이 어떤 약간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해였는데요. 근데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이제 채택이 되죠. 근데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2도씨 목표 이런 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2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대규모 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는 당연히 공적 자금으로는 안 된다. 민간 자금을 여기다가 원활하게 이렇게 유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자금 흐름의 어떤 조성자로서 이제 금융의 역할, 그걸 이제 기후금융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일 거예요. 아마 TCFD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NGFS. 뭐 이런 협의체들, 그리고 TCFD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 관련 어떤 정보 공시, 어떤 권고안,
이런 것들이나 뭐 EU의 SFAP는 제가 약간 약어로 이렇게 이제 지면상 이렇게 줄여서인데 이게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이라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정책이죠. 그게 사실 이 이후에 나왔던 어떤 일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어떤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금융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잘 추진됐는가, 뭐 트럼프가 그 이후에 파리 협약 탈퇴하고 그러면서 사실 뭐 국제적 공조가 잘 이루어진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주로 이런 논의들이 EU나 뭐 영국 같은 이제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그냥 제한적으로 되게 전개가 되어 왔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2020년에 사실 코로나19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어떤 환경, 기후 문제 이런 게 진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들이 사실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재정 정책을 이제 그걸 이제 계획을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번 이제 EU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시가 됐지만 거기에 녹색 회복의 개념을 융합을 합니다. 사실 K 뉴딜도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 나중에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린 그러니까 K 뉴딜 이런 것까 그러니까 그린 뉴딜 이런 정책이 이제 다시금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 흐름이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주요국의 금융 당국과 그리고 중앙은행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해외 기관 투자자, 아까 뭐 자산 소유자, 자산 운용사,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여러 서베이들인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ESG 중에서도 그 기후변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질문지가 뭐냐면 ESG 이슈 중에서, 그러니까 비재무 정보, 비재무 이슈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블랙락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년 이렇게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압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환경 중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건 그중에서 기후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선 사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이런 패턴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를 그러면 금융시장과 어떻게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는가, 그 사고의 틀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되게 뭐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죠. 기후 위험은 크게 이제 물리적 위험 그리고 전환 위험으로 나뉘어진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리적 위험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어떤 이런 또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뭐 산불이라든가 뭐 이런 폭염, 뭐 홍수 이러한 자연 재해에 따른 어떤 재산 피해, 뭐 인프라 손상 그런 것 같은 어떤 기후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약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위험을 말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전환 위험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많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어떤 석탄 발전 회사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좌초 자산을 남기잖아요. 석탄을 더 이상 이제 연소를 못 시키니까 그게 다 좌초 자산이 되는 그런 거 이제 약간 탄소 배출 규제죠. 그 규제 또는 어떤 이제 그럴까 소비자들 선호가 변화해서 기존의 뭐 기업의 이제 사업 모델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위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 규제, 아니면 에너지 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싸진다든가, 아니면 소비자 선호가 변화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어떤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탄소 경제로 우리 사회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위험이라고 해서 전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금융당국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이러한 이제 기후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위험 그리고 전환 위험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실물 경제와도 또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금융 섹터는요. 그래서 이런 금융회사에 보시면 신용, 뭐 시장, 보험, 운영, 유동성 이런 뭐 다양한 유형을 이제 그런 경로로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컨셉추얼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변화 리스크는 이게 완전히 다 구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배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가 만약에 하락이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들 기업이 사실은 어떤 뭐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식이나 채권을 금융회사가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융회사도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재무적 손실을 겪게 되는 그런 이치죠.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금융회사도.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듯이 이것도 이제 환경, 실물경제, 금융시장이 서로 연계돼 있고 또 그리고 금융회사 간에도 연계돼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 이펙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인식은 지금 제가 뭐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BIS랑 NGF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 금융당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가?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근데 간단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두 가지로 저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제 생각엔 기후 공시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 보여요. 먼저 이제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게 어떤 이제 가장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뭐 TCFD 같은 거나 아니면 EU 어떤 그린 텍소노미 이런 걸 기반으로 한 그거를 반영한 어떤 기후 리스크,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지금 확대하거나 또는 의무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에는 지금 벌써 EU는 EU 텍소노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물론 지금도 좀 계속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적용한 공시를 벌써 지금 시행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EU 권역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SFDR을 시행을 합니다. SFDR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금융회사들에게 사실 규제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서 일단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최근에 이렇게 게재한 걸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거 말고도 지금 중앙은행들이 약간 이건 좀 정치적 이슈는 있는데 어떤 녹색 양적 완화, 그러니까 녹색 채권을 매입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거랑 그리고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이제 탄소 노출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이런 직접적인 그런 움직임이랄까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중립성하고 이게 상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서 되게 움직임이 지금 뒤처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금융위에서는 ESG 이제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K 텍소노미를 지금 발표를 했는지 지금 제가 확인 못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 중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전에 약간 프로토타입 모형을 이미 약간 대형 은행사들하고 보험사들에게 시범 적용해서 그 결과를 보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지금 민간의 이제 전문 기관들하고 이제 연구기관들하고 지금 논의하면서 모델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렇게 전혀 늦지 않다. 네.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정책적인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적인 게 이제 민간 금융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상품 시장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개별 금융 회사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한번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후금융의 정의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이렇게 확립된 어떤 데피니션이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다가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신뢰성이 좀 있는 UNEP라든가 이크마 이런 데서 제시하는 그런 하이레벨 데피니션을 좀 참고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클라이밋 파이낸스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속가능 금융, ESG 금융, 녹색 금융, 기후 금융 되게 유사 개념들이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기후금융은 가장 작은 그런 어떤 좁은 개념이다. 이들의 어떤 포멀한 데피니션은 뭐냐면요. 기후금융은 브라운,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활동에서 그린, 저탄소 활동으로 자금 흐름을 촉진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금융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개념의 체계인데요. 보시면은 지속가능 금융은 약간 ESG 금융에다가 약간 경제, 금융시장 안정의 목표까지 포함한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 ESG는 이제 그 중에서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목표는 약간 제외가 되고, 주로 녹색, 사회, 기업지구 ESG에 포커스를 맞춘 어떤 그런 금융. 그리고 그린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사회와 기업 지배 구조 부분이 조금 약화된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중에서 보면은 기후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환경 목표가 있잖아요. 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오염 방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기후에만 포커스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기후 금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글로벌 기후 금융 상품 시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제 기후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소매, 기업금융, 자산운용, 보험,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금융회사의 어떤 영업 부문에다가 그냥 그린이 연계됨으로써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실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사라진 것도 많습니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수집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블룸버그라든가 여러 이런 BNEF 레피니티브 이런 데 이렇게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그 규모만 그 시장 규모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데 약 한 8천억 달러.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수집 가능한 것만 모았으니까 아마도 실제보다 과소 추정됐을 때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비율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린 본드 그리고 배출권, 펀드랑 ETF가 주로 이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은 P라든가 VC, 크라우드 펀딩도 아주 작지만 요즘에 새로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캡본드 이제 대재해 본드라는 건데 이제 보험에서 제공하는 게 5.7%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배출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이라기보다 사실은 약간 좀 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주로 그린 본드 그리고 펀드하고 ETF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글로벌 그린 본드 금 시장은 어떤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2018년도 이후에 매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진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역대 최고치 발행 기록을 세웠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린 본드를 최초 발행한 기간 사실은 2007년도에 유럽 개발은행에서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그러니까 그 권역 내 어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게 그린본드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는 그린본드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때 정립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린본드라고 최초의 그린본드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그렇게 최초 발행이 됐지만 2012년까지 뭐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2014년 들어서 이제 조금씩 그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게 그린본드 프린시플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그린본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그때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그린본드라는 게 조금씩 이제 좀 구체화되니까 글로 이제 또 이제 그린본드 발행이 이렇게 좀씩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무려 60% 가까이 2년 동안 시장이 급속히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는 것처럼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중국, 유럽 비중이 거의 70%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누적 발행 규모 기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2%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벌 그린 시장 현황이고요. 국내에도 사실 2020년부터 거래소에서 ESG 채권 세그먼트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도 글로벌 시장하고 뭐 추세를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 보시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ESG 채권 시장이 매우 크게 이제 성장했고요. 근데 약간 글로벌 시장하고 비해서 국내 ESG 채권의 시장이 좀 특징이 있는데 보시면은 녹색 채권 비중이 매우 작고 주로 사회적 채권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런 이유는 이제 기존의 어떤 공기업이나 어떤 재단, 뭐 기금 등이 발행했던 어떤 그 특수채에다가 ESG 인증을 받게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채권이 되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에서 ESG 그린본드를 발행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국내 비중은 2020년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주로 US 달러나 유로로 발행해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 이제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이제 그린본드 발행량이 좀 많이 늘었다. 근데 그 배경이 또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린본드 프린시플 같은 국내에 이제 환경부에서 올해 초에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채권은 공기업들이 발행한 특수채가 ESG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채권이 된 것이라서 주로 이제 발행 주체는 뭐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럼 ESG 채권을 하면 일반 채권으로 발행할 때 비해서 우리가 과연 낮은 가격에 자금을 더 싼 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그 ESG 채권의 프리미엄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명확해 보이진 않는다. 아직은 시장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앞으로 좀 뭐 보다 보면은 뭐 그린 프리미엄이 보일 수도 있겠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뭐 수요자가 많아진다면 그린 프리미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본드 시장, 이번에는 펀드 시장입니다. 글로벌리하게 기후 관련한 펀드가 최근 들어 그게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고 모닝스타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모닝스타에서 가져온 건데요. 2019년에서 2020년 한 해 사이에 2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미국에 상장된 기후 관련 ETF들의 수익률을 이제 제가 여기다 그림을 넣어본 건데 2019년도하고 2020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제 회색 부분이 S&P 500인데 시장 지수보다 높은 애들을 위에 놨는데 보시면은 주로 뭐 클린 에너지, 그리고 특히 태양광, 클린 에너지,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저탄소 풍력, 이런 어떤 기후 관련 정책의 수혜주들에서 아주 엄청난 수익률의 상승이 있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본드, 그린 ETF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블랙락하고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블랙락은 매우 유명하죠. 그 레리 핑크가 연초에 맨날 연례서안을 발표하는 그걸로 되게 유명한데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자사의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아주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특히 기후 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워낙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산 운용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기후 변화 리스크를 이제 통합을 하는 거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의 매출이 뭐 매출액이 25% 이상을 차지하면 우린 투자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CMA는 거기에다가 이제 가정에다가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고려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리고 액티브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강화된 조사 모델이란 거는 그거에 이제 기후 리스크를 매저를 하고 기후 리스크를 이제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상품하고 기후변화 관리, 그러니까 기후 리스크 관리 솔루션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본 베타입니다. 좀 흥미로운 솔루션이어서 그게 무엇인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어떤 기업과 포트폴리오의 어떤 탄소 리스크 측정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라딘 클라이밋은 이런 카본 베타 같은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제 알라딘에다가 넣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탄소 리스크를 쉽게 측정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노력 중인 거는 주식하고 채권형 펀드에 온도 정렬 지표를 이제 앞으로 표시하겠다고 올해 초에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뭐 기후 관련 ETF랑 액티브 펀드를 지금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에서의 또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죠. 뭐 탄소 집약적 기업에 대해서 뭐 리스크 탄소 관련 리스크나 뭐 그 관리를 소홀하게 했을 경우라든가 뭐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이사 뭐 재신임 안건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자체적으로 또 사스비나 TCFD 기반의 어떤 기후 공시 이제 최초로 관련 보고서 발간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블랙락의 카본 베타는 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소 가격이 1달러가 올라갔을 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민감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가격이 인상되면 그게 기업의 이익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이익의 이제 변화분이 얼마큼 변화하는지, 그런 이거는 되게 가상적인 밸류니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뭐 마이너스 65만큼 줄어들 거다 최종 이익이, 이렇게 산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펄을 곱해가지고 이제 카본 베타라는 거를 각 기업마다 베타 민감도를, 탄소 리스크 민감도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단위로 다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산업별로 그리고 포트폴리오별로 또 산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자사의 리스크 관리 플랫폼인 그 유명한 알라딘에 거기다가 내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라딘 클라이밋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이제 블랙락과 달리 이제 글로벌 IB죠. 글로벌 IB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예, 골드만삭스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거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 전반에 이 원칙을 이렇게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칙의 핵심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뭐냐면 환경하고 사회 리스크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재무 리스크, 운영 리스크와 동일한 주의와 규율로 취급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이제 뭐 그런 게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뭐 허용 수준을 초과했다 뭐 이러면은 해당 사업을 거부한다.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랑 IPO 정책에도 그대로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펀더멘탈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립해 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회사 전체 뭐 임직원들과 이런 어떤 관련 리스크의 필요성,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 인식하는데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원칙이 실제 이렇게 잘 발현되기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상위 기구로 이사회에 그 ESG 위원회를 두어서요. 이들이 이제 회사 전체의 ESG 이슈를 총괄하고요. 그리고 각 4개의 모든 사업 부문별로 해서 거기에 또 ESG 협의회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부문별 ESG 그 협의회가 하는 일은 그 관련 사업별로 이제 뭐 사업 기회라든가 그런 걸 발굴하거나 아니면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든가. 근데 이들의 이제 수장은 누가 되냐면 이제 시니어 파트너. 그래서 이들이 충분한 권한, 그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설된 조직이 뭐냐면 이 왼쪽에 보시는 서스테이너블 파이낸스 그룹이에요. 녹색 그 그룹인데 이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 뭐 부서별로 사실 ESG 이라는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거나 이해관계가 좀 인식이 다를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조율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 부분별로 ESG 관련해서 ESG를 연계해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카보노믹스라고 해가지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한 어떤 리서치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말커스라는 얘네들이 유명한 온라인 포털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리테일 고객들을 위한 건데 거기에 이제 ESG 상품들 그러니까나 뭐 ESG 뭐 분석 도구 여기서 아까 그 블랙락의 알라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리테일 고객들 위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사업 부문에 걸쳐서. 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구체적 사례를 한 2가지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2050년도 아니고 203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자신들이 자체 노력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금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75%는 저감이 가능한데 나머지 25%는 좀 외부적인 어떤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 오프셋을 좀 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마련하나? 이제 골드만삭스가 제시해준 솔루션입니다. 그 컨저베이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자연에 이제 뭐 기반한 프로젝트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주는 그런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과 연결해가지고 네이처 베이스드 된 어떤 리스토어 펀드를 결성해 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글로벌 삼림 투자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을 그만큼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돼서 25%를 이렇게 저감하는 거죠. 배출한 거에 대해서 그거 이제 그 탄소를 그만큼 감축시키는 그 효과를 이 펀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지속가능 연계 채권 같은 약간 이건 그린본드와 좀 다른 새로운 구조화된 어떤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먼저 발행 기업이 어떤 특정한 지속 가능 목표 KPI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 KPI를 달성을 하면 계속 낮은 이자율이 유지가 되고요.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린본드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본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린본드 프린시플에 따라서 꼭 녹색 프로젝트에만 자금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KPI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모든 어떤 경영 전반의 그런 활동에다가 이 도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시함으로써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자금 조달 솔루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정책 당국 그리고 중앙은행 중심으로 어떤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여드린 대로 기후 관련 상품 시장도 그린본드나 뭐 그 기후 관련 뭐 펀드 시장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블랙락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한 어떤 글로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되면서 뭐 국내 이제 국내 이제 많은 금융 투자 회사들도 뭐 여러 뭐 노력을 하고 있죠. 뭐 넷제로 선언도 하고 그리고 ESG 협의회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협의회나 이런 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앞서 그 골드만삭스 사례나 이제 블랙락하고 좀 비교해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뭘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그들이 ESG를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은 먼저 어떤 원칙 그런 어떤 폴리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어떤 액션을 이제 취하고 있는 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ESG 활동이 진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골드만삭스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전사적인 약간 환경 사회 원칙이 있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전 직원들과 함께 어떤 왜 ESG를 왜 해야 되고 기후변화 대응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약간 CEO 레벨에서는 ESG 경영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직원들 설문해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을 정립하고 이제 사내에 그런 관련 문화를 좀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후 관련한 리스크를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그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공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아까 블랙락의 카본 베타 보여드린 것처럼 기후 리스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 개발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기후 관련 상품 같은 것도 뭐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 분석 능력이나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또 그 ESG 워싱이라는 얘기가 요즘 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무엇이 녹색인지 불분명하면은 그린 워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린 워싱 문제가 생기면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단 말이죠. 녹색이 아닌 곳으로 자금이 자꾸 흘러갈 때 저희가 선례가 있죠. 사실 저탄소 녹색 성장 사례 때. 그때 되게 모호했다. 그래서 적합한 투자처를 찾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정책 당국이 해줘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무엇이 그린인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지금 환경부의 K 텍소노미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융회사의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ESG 경영 기후변화가 지금 되게 화두인데 약간 이거는 사실 아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보셨다시피 그 폴리시를 수년 전부터 기획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모든 노력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저희 준비한 내용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